비가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빗소리에 묻혀 세상의 다른 소리들을 잠시 잊고는 합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 처마 밑으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누군가의 절박한 비명도, 굳게 닫힌 셔터문 아래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붉은 핏물도 쉽게 눈에 띄지 않지요. 2006년 여름, 며칠째 장맛비가 쏟아지던 남부 해안가의 한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0kg이 넘는 육중한 냉동고 및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긁힌 누군가의 핏자국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사건은 그저 흔한 빚쟁이의 야반도주쯤으로 여겨질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죽이고 있던 거대한 악의와 그 속에서 아이를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잔혹하고도 슬픈 10일간의 기록입니다. 2006년 남부 해안가에 자리한 한 재래식 수산시장은 언제나처럼 새벽 3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매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가득 실은 냉동 탑차들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고 상인들의 억센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가는 그곳, 시장 안쪽 어두운 백열등 아래 자리 잡은 42번 해산물 난전에는 박소진이라는 35살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산시장 사람들에게 그저 악착 같은 미혼모로 통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언제나 소금물에 전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생선 대가리를 치던 여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난전 한 구석, 신문지를 겹겹이 깐 스티로폼 상자 위에서 엎드려 숙제를 하던 7살 난 딸 유나였습니다. 상인들은 빚을 갚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딸아이의 입에 핫도그 하나를 물려줄 때면 희미하게 웃던 소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도 고단한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생선 내장을 빼내던 소진이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시장 건너편 어두운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색 점퍼를 입고 푹 눌러쓴 캡모자 아래로 얼굴을 가린 채 남자는 미동도 없이 42번 난전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소진의 창백한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칼을 덜그럭거리며 바닥에 떨어뜨렸고 숨을 헐떡이며 스티로폼 상자 위에서 그림을 그리던 유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난전 안쪽 깊숙한 그늘로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진의 행동은 눈에 띄게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시장 상인회에서 달아준 허술한 자물쇠 하나만 채우고 퇴근하던 그녀가 동네 철물점에서 무겁고 굵은 황동 자물쇠 3개를 사와 셔터문 아래에 빈틈없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팔면서도 수시로 고개를 들어 시장 천장에 매달린 낡고 흐릿한 아날로그 방범 카메라를 불안하게 쳐다보았죠. 며칠 뒤 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칼국수 집에서 딸과 늦은 저녁을 먹던 소진은 평소에 다정한 엄마와는 전혀 다른 엄격한 얼굴로 유나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말 잘 들어. 만약에, 아주 만약에 엄마가 유나를 데리러 가지 못하면 절대 그 누구도 따라가면 안 돼. 시장에서 매일 보던 사람이라도 절대 안 돼. 알았지? 겁에 질린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진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유나의 낡은 분홍색 토끼 배낭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온몸으로 예감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적막만이 남은 수산시장 골목 42번 난전에 굳게 닫힌 양철 셔터문 밖으로 누군가가 쇠붙이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셔터를 길게 긁어내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끼익, 끼익.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넣기 전에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운명의 날은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활기를 띠어야 할 수산시장이었지만 42번 난전의 셔터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심지어 유나가 심한 열병을 앓던 날에도 난전을 열었던 소진이었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상인의 조끼를 입은 정관리소장이 다가와 셔터문을 두드리며 소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셔터문 안에서는 그저 끊임없이 신호음만이 울릴 뿐이었습니다. 닫힌 셔터문 틈 사이로는 산소 발생기가 멈춰버린 수조에서 물이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전기마저 끊긴 탓에 수조 안의 물고기들은 허연 배를 드러내며 죽어가고 있었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요? 웅성거림 속에서
무심코 셔터문 아래의 틈새를 들여다본 한 상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넘쳐 흐른 수조의 물결을 타고 셔터문 밖으로 밀려 나온 것은 탁하고 붉은 핏물. 그리고 그 핏물 한가운데에는 유나가 매일 신고 다니던 낡은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들이 대형 절단기로 세 개의 황동 자물쇠를 끊어내고 셔터문을 밀어 올린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비린내와 함께 참혹한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42번 난전하는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던 날카로운 칼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고, 유나가 늘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는 산산조각이 난 채 부서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은 옅은 선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소진과 유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소진의 폴더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로 짓밟은 듯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현장을 살피던 중 한쪽 구석에서 비닐에 덮인 유나의 분홍색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소진이 몰래 넣어두었던 그 종이 쪽지. 경찰이 펼쳐본 쪽지에는 삐뚤빼뚤하고 다급한 글씨로 은행 계좌번호 하나와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한 경찰은 즉시 서랍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사를 하며 모아둔 10,000원짜리 지폐와 동전들 약 1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침입자의 목적은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즉각 강력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현장에 도착한 강 팀장은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로 난전 안을 살폈습니다. 수산시장이라는 특성상 바닥에 물이 많아 범인의 족적이나 핏자국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지요. 강 팀장은 즉시 과학수사대에 루미놀 반응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시장의 불을 모두 끄고 암흑 속에서 루미놀 용액을 분사하자 어둠 속에서 형광 푸른 빛이 소름 끼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푸른 빛의 핏자국은 바닥을 지그재그로 기어가듯 이어지더니 42번 난전을 빠져나가 시장 뒤편의 비좁은 뒷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쓰레기 집화장과 2년 전 부도로 문을 닫아 굳게 방치된 대형 폐냉동 창고 쪽이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겹겹이 쳐지고 강 팀장과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형광빛이 멈춘 곳을 응시했습니다. 폐창고의 거대한 철문 앞 배수로 덮개 주변으로 혈흔이 집중되어 있었고, 창고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굵은 쇠사슬은 누군가 전문적인 절단기로 예리하게 끊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조심스럽게 철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덮쳐왔습니다. 상한 생선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칠흑 같은 창고 안, 손전등 불빛이 녹슨 철제 선반들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 건축 자재를 덮을 때 쓰는 파란색 천막 아래로 무언가 거대하고 기괴한 형태의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원 한 명이 다가가 천막을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공업용 청테이프로 미라처럼 겹겹이 감긴 시신. 42번 난전의 억척스러운 엄마 박소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뒷부분은 무언가 둔탁한 흉기에 의해 처참하게 지시겨져 있었고, 두 손은 등 뒤로 꺾인 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인 강 팀장의 안색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테이프 밖으로 삐져나온 소진의 10손가락 끝부분. 누군가 거친 사포나 그라인더 같은 것으로 그녀의 지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지식이고 갈아낸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이 좁은 수산시장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범인은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토록 끔찍한 수고를 들여 지문을 훼손한 것일까요?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넓은 폐창고 어디를 뒤져도 7살 난 유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립국과수 부검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누운 소진의 시신을 보며 부검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약 48시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사인은 묵직하고 모서리가 둔탁한 흉기에 의한 후두부 다발성 함몰 골절. 범인은 저항하는 그녀를 뒤에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위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저녁밥도 거른 채 불안에 떨며 난전을 지키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부검애가 시신의 손톱 밑을 미세한 핀셋으로 긁어내며 강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항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러진 오른쪽 검지 손톱 밑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과 올리브색 초록빛이 도는 합성 섬유 가닥이 나왔습니다. 범인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거겠죠. 강 팀장의 턱관절이 팽팽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범인이 아이를 납치했다면 시간은 아이의 목숨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 전국의 유나의 인상착의가 담긴 엠버 경고 실종아동 공개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42번 난전에서는 정밀 감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더 이상 나올 단서가 없어 보일 무렵 현장 감식 반원이 무게가 100kg이 넘는 대형 가로형 냉동고를 가리켰습니다. 반장님, 저 냉동고 밑에 피가 스며들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원 3명이 들러붙어 끙끙거리며 육중한 냉동고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악취나는 검은 뻐릇과 썩은 생선 비늘이 엉겨붙은 바닥 사이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올린 것은 누렇게 변색된 투명 지퍼백이었습니다. 지퍼백 안에는 1990년대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남자와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은 박소진의 20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자들의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은 누군가 파란색 볼펜으로 지시기듯 새까맣게 칠해놓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옆에 선 다른 남자의 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커다란 흉터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퍼백에서 사진을 꺼내 뒷면을 뒤집은 강 팀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붉은색 잉크로 마치 절규하듯 휘갈겨 쓴 글씨.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자는 바로.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는 셔터문 밖으로 흘러나갔던 그 붉은 피가 스며들어 시커멓게 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원한이나 채무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과거로 뻗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즉각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10여 년 전 어느 산골 지역의 낡은 목공소로 추정되었습니다. 강 팀장은 신원조회 팀에 박소진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조회를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보고서를 들고 뛰어온 형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죽은 여자는 박소진이 아닙니다. 진짜 박소진이라는 여자는 1996년도에 화재 사고로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이 5년 넘게 부대끼며 살아온 42번 난전의 엄마. 빚에 쪼들려가면서도 아이를 키우던 그 여자는 무려 1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이름 뒤에 숨어 유령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동창고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도대체 누구를 피해 어떤 끔찍한 과거를 숨긴 채 이 남쪽 끝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까지 도망쳐 와야 했던 것일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었지만 과거의 흔적은 디지털의 파편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폴더폰의 기판은 복구불능 상태였지만 경찰은 통신사를 압수수색해 그녀의 지난 1년간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 달 전부터 특정 번호와 잦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시외버스 터미널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공중전화 박스. 누군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통화 내역에 스크롤을 내리던 강 팀장의 손가락이 범행 당일 밤 10시 무렵의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곳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 지역의 한 보육원 유선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무려 20분. 강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보육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나이든 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이, 강미정 맞지요? 우리 미정이가 어찌 된 건가요? 여자의 진짜 이름은 강미정이었습니다. 원장의 증언은 사건의 방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가 숨 넘어갈 듯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10년을 숨어 살았는데 드디어 놈이 자기를 찾아냈다고요. 내일 밤 유나를 고속버스에 태워보낼 테니 제발 아이가 숨을 곳을 마련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강 팀장의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살인마는 처음부터 그녀의 정체를 알고 수산시장으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살인마의 손에는 7살 유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 이 지독하게 뒤엉킨 10년 전의 원한을 쫓는 피말리는 추격전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진짜 이름이 강미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군가를 피해 도망쳐왔다는 보육원 원장의 증언은 수사팀을 깊은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숙제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살인마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7살 유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생존 확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과 형사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산시장 안팎의 모든 아날로그 방범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의 카메라 영상은 지독하게 흐릿하고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진실을 가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수십 개의 테이프를 돌려보던 중 시장 외곽의 어두운 골목 끝을 비추는 낡은 방범 카메라 화면에 마침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찍힌 시간은 밤 11시 30분.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짙은 쑥색의 싸구려 비닐 우의를 입은 한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커다란 손에는 작은 아이의 손이 쥐어져 있었지요. 유나였습니다. 강 팀장은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늦은 밤 엄마가 아닌 낯선 성인 남자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아이는 울거나 발버둥 치는 등 어떠한 반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주 잘하는 사람, 평소에 굳게 믿고 따르던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이의 발걸음은 순순했습니다. 남자는 방범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걷는 모습에서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었지요. 남자는 오른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에 우의 자락이 살짝 펄럭인 아주 짧은 찰나, 남자가 안에 입고 있던 셔츠 가슴팍에 인근 항구의 하역 작업반을 상징하는 희미한 로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시장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시장의 비릿한 공기 속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은밀한 소문이 떠다니기 마련입니다. 형사들이 상인들에게 죽은 소진, 아니 강미정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묻자 채소 노점을 하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세댁이 참말로 독하게 살았는디 남자를 끔찍하게 무서워했어. 근데 요 근래 그 죽일 놈의 전남편이라는 작자가 뻔질나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더라고.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미정의 전남편 최 씨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장에 찾아와 난전을 뒤엎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며칠 전에는 미정의 통장을 내놓지 않으면 딸 유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미정과 유나가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가파른 언덕길 아래에 위치한 낡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 집안은 이미 며칠째 주인을 잃고 서늘한 곰팡이 냄새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방의 창문을 살피던 감식반원이 다급하게 강 팀장을 불렀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 거칠게 깨져 있었고, 창틀 아래 좁은 시멘트 바닥에는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남성용 작업화의 족적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던 도박 중독자 전 남편, 그리고 반지하 창문을 엿본 족적, 모든 정황이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 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시 외곽의 낡은 주공 아파트 지하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와 싸구려 믹스 커피 냄새가 찌든 도박장 안에서 형사들을 마주한 최 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내 수갑이 채워진 채 취조실로 끌려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손을 심하게 떠는 최 씨의 팔목에는 누군가에게 핥힌 듯한 생채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미정의 시신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며 압박하자 최 씨는 벌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돈 몇 푼 뜯어내려고 그 지랄을 턴 건 맞는데 사람을 죽이진 않았소. 내가 갔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까. 최 씨의 입에서 나온 그날 밤의 진술은 형사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돈을 훔치러 시장에 몰래 숨어들었던 최 씨는 42번 난전의 셔터문이 절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셔터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던 찰나 난전 안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정했어요. 엄청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유나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다고요. 유나도 그놈 목소리에 대답하면서 칠르르 웃었단 말이오. 내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지 그 여편네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고요. 거짓말일까?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뻔한 변명일까?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 날아온 긴급 감식 결과 미정에 부러진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는 최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최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유나가 쑥색 우의를 입은 남자에게 끌려가던 밤 11시 30분, 최 씨는 시장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편의점 방범 카메라에 소주를 사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두 다리가 멀쩡해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요. 최 씨는 구제불능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살인마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술은 사건에 소름 끼치는 이면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살해당한 엄마의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는 참혹한 현장에서 아이가 울지도 않고 낯선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에 대답했다면 그것은 범인이 아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만큼 친밀하고 유나가 평소에 깊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 팀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범인은 이 시장이라는 좁은 생태계 안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숨어 있는 자가 분명했습니다. 수사 방향은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경찰은 미정이 수산시장에서 얽혀있던 금전 관계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사채를 놀리던 황 씨라는 자에게 무려 3억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황 씨의 수하들은 돈을 갚지 않는 상인들의 가게에 찾아가 대형 절단기로 셔터문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pen행동 창고에 쇠사슬을 끊어냈던 그 절단기 수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기동대를 이끌고 시장 외곽의 낡은 카센터 2층에 자리 잡은 황 씨의 사채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형사들은 사무실 구석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검붉은 얼룩이 진득하게 말라붙어 있는 묵직한 대형 절단기.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황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즉각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조실에 앉은 황 씨는 조폭 출신답게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팔짱을 낀 채 형사들을 비웃듯 쳐다보던 그는 절단기에 묻은 피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 그거? 저작거리 변두리에 돈 떼먹고 도망간 식당 주인이 하나 있어서 내 밑에 애들이 겁 좀 주려고 돼지 피를 묻혀서 자물쇠를 끊어놓은 겁니다. 국과수 보내보시든가. 사람 피가 나오면 내 손목을 자르지. 실제로 곧이어 진행된 예비 검사에서 절단기의 혈흔은 동물혈로 판명되었습니다. 강 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하자 황 씨는 테이블 위로 몸을 쓱 기울이며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형사 양반, 당신들 뭔가 단단히 헛짓고 있는데. 박소진, 아니 그 여자가 나한테 왜 죽어?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원금의 이자까지 3억만 원을 현금으로 싹 다 갚았어. 오히려 도망칠 준비를 하느라 목돈을 마련해둔 눈치더라고. 빚 때문에 쫓기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거액을 준비해두고 떠날 날만 기다리던 찰나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강 팀장을 향해 황 씨가 턱짓하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저기 시장 통해서 얼음 배달하는 늙은이나 한번 조사해봐. 그 영감탱이 맨날 그 여자랑 딸내미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쳐다보는 눈깔이 아주 음침하고 찝찝했으니까. 황 씨의 진술은 경찰의 시선을 곧바로 세 번째 용의자 얼음 배달원 백 씨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50살이 넘은 백 씨는 시장 상인들에게 얼음을 대주는 낡은 리어카를 끄는 남자였습니다. 형사들이 백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순간 수사본부는 묘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백 씨는 늘 짙은 쑥색의 비닐 우의를 입고 다녔고 항구 하역반에서 버린 낡은 작업복 셔츠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범 카메라 속 아이를 데려가던 남자의 특징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일같이 유나에게 다가가 사탕을 쥐어주며 친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얼음 창고 옆에 붙어있는 백 씨의 허름한 조립식 가건물 단칸방을 들이닥쳤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고 습한 방 안은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비닐 옷장을 열어 젖힌 순간 현장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옷장 안쪽 벽면에는 미정과 유나의 모습을 몰래 찍은 수십 장의 도찰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미정의 뒷모습, 아이가 웃고 있는 얼굴 등 누군가 집요하게 모아온 광적인 흔적. 그 아래쪽 서랍에는 유나가 예전에 입다 버린 작고 낡은 옷가지들이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변태적 스토커의 둥지였습니다. 백 씨는 즉각 체포되어 취조실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 끊임없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 팀장이 옷장에서 발견된 사진과 아이의 옷을 들이밀며 아이를 어디에 숨겼느냐고 포효하자 백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입니다. 지는 안 죽여심더. 그 여편네가 버린 옷이 아까워서 주워온 기고. 가족이 없어가 그냥 사진 보면서 내 가족이다. 속으로만 생각한 기라요. 내는 겁이 많아가 사람 못 죽입니다 형사님. 음침한 스토커의 변명. 강 팀장은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일 밤 그가 입고 있던 쑥색 우의를 압수해 국과수로 넘겼습니다. 우의의 섬유 조직은 미정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제 백 씨의 자백만 받아내면 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국과수에서 날아온 정밀 감식 보고서는 수사팀이 쌓아 올린 모든 퍼즐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백 씨의 우의에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미세한 루미놀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현장에 있었던 옷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강 팀장이 수백 번 돌려보았던 방범 카메라 영상에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화면 속 남자가 무릉덩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며 걸음을 옮기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을 포착해냈습니다. 강 팀장이 취조실로 뛰어들어가 백 씨의 오른쪽 바짓가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백 씨의 오른쪽 무릎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 있어 물리적으로 무릎을 굽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강 팀장의 손에서 땀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방범 카메라 속의 남자는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 씨와 똑같은 쑥색 우의를 입고 백 씨와 똑같은 하역반 셔츠를 구해 입은 뒤 백 씨처럼 다리를 저는 연기를 하며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어른 배달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완벽한 위장. 살인마는 지독하게 교활하고 치밀한 괴물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도 악덕 사채업자도 변태 스토커도 아니었습니다. 수사본부 안에는 짙은 패배감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산처럼 쌓여갔고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형사들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사라진 지 벌써 나흘째. 골든타임의 모래시계는 속절없이 바닥을 향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칠판에 붙어있는 수많은 용의자의 사진과 진술서들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일까? 그는 핏발선 눈을 비비며 며칠 전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최초의 증거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100kg짜리 냉동고 및 피와 뻐르게 범벅이 되어 있던 그 낡은 지퍼백. 강 팀장은 복사된 그 1990년대의 사진 한 장을 다시금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볼펜으로 까맣게 칠해진 얼굴, 두려움에 떠는 20대의 미정,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는 남자, 뒷면에 피에 젖어 지워진 이름. 이 사진을 보건실로 다시 보내 까맣게 칠해진 놈 말고 이 목에 흉터가 있는 놈, 이 흉터의 모양을 정밀하게 분석해봐. 얼마 뒤 과학수사대 영상분석실에서 보내온 회신은 수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상처는 단순한 칼자국이나 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공단 지역의 노동자들이 흔히 겪던 끔찍한 산업재해의 흔적, 바로 강산성 화학물질인 황산이나 염산이 튀어 피부가 깊게 패고 녹아내린 전형적인 화학 화상의 흉터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국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교도소 수감 기록망을 열어 목 부위의 산성 화상 흉터를 가진 40, 50대 남성 전과자들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종이 문서와 초창기 전산 기록 사이를 헤매던 중 마침내 강원도 산골짜기의 한 작은 폐광촌 관할 경찰서에서 먼지 쌓인 서류 다발 하나가 팩스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수신된 팩스 용지를 집어든 강 팀장의 눈이 무섭게 커졌습니다. 1996년 겨울,
금광이 폐광되면서 스산해진 그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인조 강도가 마을의 유일한 금은방을 털고 입막음을 위해 금은방을 운영하던 노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강도 중 한 명이 노부부가 저항하며 뿌린 세공용 산성용에게 목을 맞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사진 속 3명의 남자. 그들은 바로 10년 전 금은방 노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3인조 살인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 잿더미가 된 금은방에서 부모의 끔찍한 시신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마을을 떠나 행방불명 처리된 노부부의 외동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자 강미정, 당시 25세.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의 억척스러운 여자 박소진은 빚에 쫓겨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찢어 죽이고 불태운 3명의 악마들을 찾아내기 위해 스스로의 이름을 버리고 유령이 되어 10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을 추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 어딘가에 그 살인마들 중 한 명이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냈기에 지퍼백에 든 사진 속 그놈의 얼굴을 분노와 원망을 담아 파란 볼펜으로 지시겨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악마는 그녀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눈치채고 역으로 그녀를 사냥한 뒤 죄 없는 아이마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강 팀장은 복원된 사진 속 파란 볼펜으로 형체를 알 수 없게 그어진 남자의 얼굴 윤곽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이 시장 안에 모두가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고 밥을 나눠 먹는 이 평범한 풍경 속에 10년 전에 피 묻은 금괴를 딛고 일어선 진짜 살인마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낸 강미정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냉동고 밑으로 필사적으로 밀어넣은 그 사진 뒷면의 피로 얼룩진 이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수산시장 상인 150명. 그 중에 아이를 데려간 목소리가 다정하고 상냥한 괴물이 섞여 있습니다. 무대 위를 덮고 있던 무거운 막이 서서히 걷히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잔혹하고 기만적인 악당의 민낯이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겨울,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강원도 산골짜기의 한 폐광촌. 그곳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금은방 노부부 살인 및 방화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그 생존자의 이름이 바로 수산시장의 억척스러운 미혼모 박소진, 아니 강미정이었습니다. 낡은 수사 기록 속에서 강미정이라는 세 글자를 발견한 순간 강 팀장과 형사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걸어왔을 지옥 같은 삶의 궤적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채빚에 쫓겨 도망쳐온 가련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무참히 짓밟고 불태운 3명의 악마들을 찾아내기 위해 스스로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한 채 어둠 속을 헤매온 처절한 추적자였던 것입니다. 강 팀장은 복원된 낡은 사진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3명의 남자. 경찰은 즉각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며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 3명 중 2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2004년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비계를 밟고 헛디뎌 추락사했고, 다른 한 명은 2005년 인적이 드문 낚시터에서 만취 상태로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지만 강 팀장은 그 사고들의 이면에 누구의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원수들을 하나씩 사냥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미정이 끓어오르는 증오를 이기지 못해 파란색 볼펜으로 얼굴을 지시겨 놓았던 사진 속 가운데에 서 있던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미정은 끈질긴 추적 끝에 마지막 살인마가 이 남부 해안가의 수산시장에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를 직접 처단하기 위해 이곳에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악마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미정의 살기를 먼저 알아챘고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딸을 인질로 삼아 먼저 치명적인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강 팀장은 수산시장의 모든 상인과 관계자 명부를 화이트보드에 붙였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 1997년 이후에 이 수산시장에 흘러들어온 사람, 그리고 과거의 행적이 묘하게 지워져 있는 자. 경찰은 범행이 일어났던 폭우 쏟아지던 밤,
시장 외곽의 도로를 비추던 방범 카메라 영상 수십 개를 초 단위로 쪼개어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굵은 빗줄기 때문에 차량의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벽 2시 무렵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방범 카메라에 낯익은 로고가 박힌 소형 냉동 탑차 한 대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산시장 상인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탑차였습니다. 탑차의 운전석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간 무인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현금 대신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댄 것입니다. 강 팀장은 즉각 해당 시간대 톨게이트의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산망을 거쳐 화면에 떠오른 이름표 앞에는 수산시장 상인회 소속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제자의 이름은 정태석.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그 아침, 가장 먼저 미정의 42번 난전을 찾아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수산시장 상인회의 정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정태석. 올해 48살의 그는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문일을 도맡아 하고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주도하며 관할 지구대 경찰들과도 스스럼 없이 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람, 좋은 이웃. 하지만 그의 의료 기록을 몰래 조회해본 형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1997년 대도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관절을 깎아내는 양악 수술과 얼굴 전면의 피부를 벗겨내는 대대적인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은방 노부부를 살해할 당시 튀었던 산성용액의 화상 흉터를 지우고 얼굴의 골격을 바꿔 완벽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과거 진료 기록 중에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슬개골이 복합 골절되었다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녔지만 마음만 먹으면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는 얼음 배달원 백씨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정태석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강 팀장은 서랍을 뒤져 범행 당일 아침 정태석이 112 상황실에 걸었던 최초 신고 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척 연기하는 정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수산시장인데요. 42번 난전 여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셔터문 밑으로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와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강 팀장은 일시 정지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지구대 순경의 초동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순경이 도착했을 때 42번 난전의 셔터문은 바닥에서 불과 3c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마저도 3개의 굵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시장의 어두운 조명 아래 셔터문 안쪽은 암흑이었습니다. 밖으로 흘러나온 것은 수조에서 넘친 탁한 물에 피가 옅게 섞인 붉은 물웅덩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태석은 어떻게 굳게 닫힌 셔터문 안쪽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는 사실을 그토록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셔터문이 닫히기 전 그 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살 유나는 왜 그 무서운 폭우 속에서 살인마의 손을 잡고 순순히 따라갔던 것일까요? 형사들은 유나가 다니던 인근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정태석은 평소 시장 상인들의 아이들에게 유독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아빠 없이 자라는 유나에게는 종종 장난감을 사다 주고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선물을 주기도 했지요. 정태석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나야, 아저씨가 나중에 우리 유나 엄마한테 시장에서 제일 크고 번듯한 가게를 선물해 줄게. 아이에게 그는 천사이자 구원자였습니다. 엄마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난전 안에서 어둠 속에 웅크려 떨고 있던 유나에게 정태석이 다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을 때 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살인마의 커다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정태석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밤 11시 30분 수산시장을 벗어난 그의 휴대전화 신호는 시 외곽을 한참 벗어나 인적이 뚝 끊긴 국도변의 한 버려진 비닐하우스 단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버섯을 재배하다 부도가 나서 몇 년째 방치된 폐농장이었습니다. 유나가 살아있다면 그곳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석을 바로 체포하기에는 직접적인 물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0년을 치밀하게 살아온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그의 숨통을 한 번에 끊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 팀장은 정태석이 지역 상인의 연합 만찬에 참석하여 시장을 비운 틈을 타 그의 상인의 사무실을 몰래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오후, 상인의 사무실에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간 형사들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화려한 난초 화분들로 장식된 위선적인 공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과 캐비닛을 모두 뒤졌지만 별다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벽에 걸린 커다란 동양화 액자의 수평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액자를 걷어내자 벽면 깊숙이 숨겨진 구형 다이얼식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금고 개방 전문가가 청진기를 대고 미세한 다이얼 소리를 추적한 끝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본 강 팀장의 두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현금 다발 아래에 깔려있던 것은 오래전 불법으로 주조되어 표면이 거친 옛날 금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괴의 모서리에는 1996년 강원도 폐광촌의 그 금은방에서 사용했던 고유의 각인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핏빛, 탐욕의 증거가 여전히 그의 금고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 맨 밑바닥에서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던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죽은 강미정의 출퇴근 시간, 유나의 어린이집 등 하원 시간, 심지어 그녀가 사채업자 황씨 사무실을 방문했던 날짜까지 초 단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석은 이미 반년 전부터 미정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겉으로는 다정한 이웃집 아저씨 행세를 하며 오히려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해왔던 것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태석이 만찬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형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상인의 만찬장에서 밥을 먹던 정태석이 누군가 자신의 과거 성형수술 기록을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화장실을 간다며 뒷문으로 도주해버린 것입니다. 강 팀장은 직감했습니다. 꼬리가 밟혔다는 것을 안 놈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유일한 목격자인 7살 유나의 숨통을 끊어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시 외곽 폐농장으로 밟아 놈이 먼저 도착하면 아이는 죽는다. 강 팀장의 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관통해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전조등 불빛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농로를 미끄러지듯 내달려 도착한 곳은 찢어진 비닐들이 유령처럼 펄럭이는 거대한 폐버섯 재배 단지였습니다. 농장 입구에 정태석의 소형 냉동탑차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차의 보닛에 손을 대어보니 엔진의 열기가 아직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놈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축축하고 썩은 비료 냄새가 진동하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 깊은 곳에서 어둠을 찢고 규칙적인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그것은 날선 쇠삽이 질척한 흙바닥을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강 팀장이 손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강렬한 불빛이 하우스 안쪽의 한 지점을 강타했습니다.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의 정태석이 깊이 파인 구덩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은 삽이 들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공단에서 화학물질을 담을 때 쓰는 200리터짜리 커다란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의 뚜껑은 공업용 실리콘과 테이프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되어 있었죠. 경찰의 불빛과 총구를 마주한 정태석은 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벼랑 끝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손을 들어 올리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무 늦으셨네, 형사님들. 그의 조롱 섞인 한마디에 이성이 끊어진 강 팀장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정태석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정태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사이 강 팀장은 피가 날 만큼 맨손으로 파란색 플라스틱 통의 테이프를 뜯어내고 뚜껑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부패한 냄새가 훅 끼쳐오는 통 안쪽. 다행히 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꽁꽁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웅크린 자세로 기절해 있는 7살 유나가 있었습니다. 밀폐된 통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청색증이 온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올려 입에 물린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유나는 컥컥거리며 가쁜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생명의 무게가 강 팀장의 품 안으로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진흙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정태석은 고개를 돌려 숨을 헐떡이는 유나를 바라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죽일 줄 알았습니까? 난 저 아이를 살려준 겁니다. 저 애, 엄마야말로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마 아닙니까? 난 미친 살인마로부터 아이를 구출한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당신들 나한테 감사장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정태석은 이미 체포된 이후의 법정 싸움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금은방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죄는 오직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강미정의 죽음뿐. 그는 이 사건을 악랄한 연쇄살인마 여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다 벌어진 정당방위 혹은 우발적 과실치사로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경찰서 취조실 정태석의 맞은편에는 대형 로펌에서 파견된 값비싼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석의 진술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물 흐르듯 매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박소진이 나를 42번 난전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내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더군요. 내가 거절하자 그 여자가 미친 듯이 생선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그녀를 밀쳐냈을 뿐인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무거운 냉동고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겁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상인의 관리소장이라는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순간적인 공포에 눈이 멀어 사체를 창고에 숨겼습니다. 아이는 혼자 버려둘 수가 없어서 잠시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둔 것뿐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강 팀장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미정이 며칠 전 동네 약국에서 독성이 강한 쥐약을 구매한 영수증이었고 인근 PC방에서 청산가리, 독극물 제조 등을 검색한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해자는 명백히 내 의뢰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 의뢰인은 악랄한 살인 계획의 피해자이자 방어자일 뿐입니다. 가진 자의 돈과 권력이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던 어머니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형사들은 이를 뿌듯 갈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놈은 기껏해야 사체 유기 및 과실치사로 몇 년 살다 나와 금고에 숨겨둔 10년 전의 피 묻은 금괴로 다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물리적 진실 앞에서 틈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는 정태석의 매끄러운 진술을 깨부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법의학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첫째,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미정의 두개골 함몰 형태는 뒤로 넘어져 평평한 물체에 부딪힌 상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 위에서 아래로 모서리가 네모난 둥기 마침옷을 빼는 장도리 같은 늘 강하게 내리쳐서 생긴 인위적인 타격의 흔적이었습니다. 정태석은 정당방위를 하느라 밀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등 뒤에서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둘째, 강 팀장의 머릿속을 끈질기게 맴도는 하나의 물음표.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의 위치였습니다. 사진은 100kg이 넘는 대형 냉동고의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멘트 바닥과 냉동고 사이의 틈새는 불과 2cm 남짓.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사진을 떨어뜨렸다면 펄럭이는 사진 종이가 결코 그 좁고 깊은 구석까지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등 뒤에서 가해진 둔기의 묵직한 일격, 피를 쏟으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미정,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눈앞의 악마가 자신의 10년 계획을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자신이 죽고 나면 유일한 혈육인 아이마저 저놈의 손에 처참하게 희생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을 것입니다. 미정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쥐어짜내어 앞치마 주머니에 늘 품고 다니던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범인의 눈을 피해 그 사진을 냉동고 및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넣어 필사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강 팀장은 서랍 속에서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의 뒷면, 붉은 피가 깊게 스며들어 시커멓게 굳어버린 그 자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를 갈며 살아온 어머니가 홀로 남겨질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남긴 최후의 메시지. 이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현장에서 살인마 정태석이 유일하게 지워내지 못한 단 하나의 진실이 바로 이 핏자국 아래 숨쉬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로 넘겨 다중분광 촬영 물티스펙트럴 이매징 기법을 쓴다. 종이에 스며든 혈흔층을 한 겹씩 투과해서 그 아래 적힌 글씨를 온전히 복원해내. 강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피로 덮인 장막이 걷히는 순간 10년을 이어온 잔혹한 살인마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과연 죽어가는 미정이 자신의 피로 덮어 숨기려 했던 마지막 두 글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서 창밖으로 길고 길었던 장맛비가 서서히 그치며 밤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맛비가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창밖으로 먹구름이 걷히며 날카로운 달빛이 스며들던 그 시각, 도립과학수사연구소의 암실에서는 1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빛을 향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의 긴급 의뢰를 받은 연구원들은 피로 검게 얼룩진 낡은 사진의 뒷면을 다중 분광 촬영기 아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빛의 파장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시각적으로 투과되지 않는 혈흔의 층을 한 겹씩 벗겨내는 고도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모니터 위로 붉은 피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 미정이 죽어가는 순간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 피로 덧칠하며 남겼던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모니터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자는 정태석 소장, 내 부모를 죽인 놈.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살인마의 목을 정조준하고 날아온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다잉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취조실. 정태석은 여전히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를 옆에 둔 채 여유롭고 억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악랄한 연쇄살인마의 공격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을 뿐이라는 그 완벽하게 조율된 거짓말의 성벽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철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들고 온 서류 봉투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중 분광 촬영으로 선명하게 복원된 사진의 뒷면, 그 핏빛 글씨가 담긴 감식 결과지를 정태석의 눈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부모를 죽인 놈이라는 문장을 확인한 순간 정태석의 얼굴에서 그토록 여유롭던 미소가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조차 당황하여 아무런 변론의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정당방위, 연쇄살인마로부터의 자기방어, 그가 밤을 새워가며 쌓아올렸던 모든 변명들이 죽어가는 여자가 냉동고 밑바닥에 필사적으로 밀어넣었던 종이 한 장 앞에서 모조리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정태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그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건조하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독한 년, 그 금은방 늙은이처럼 아주 징글징글하게 끈질긴 년이네.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살인마의 입을 통해 마침내 42번 난전에서 벌어졌던 그날 밤의 참혹한 진실이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석은 이미 한 달 전 미정이 생선의 내장을 다듬다 무심코 고무장갑을 벗었을 때 그녀의 손목 안쪽에 남아있던 작은 화상 흉터를 보고 그녀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강원도 폐광촌의 금은방, 부모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때 세공용 염산병이 깨지며 숨어있던 딸의 팔목에 튀었던 바로 그 상처. 정태석은 자신의 옛 동업자 2명이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어 사고를 위장해 의문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이 자신이라는 것도 직감했죠. 사냥감이 사냥꾼의 냄새를 먼저 맡은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정태석은 상인의 사무실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공업용 장도리를 챙겨들었습니다. 얼음 배달원 백씨가 평소 입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쑥색 비닐 우의를 뒤집어 쓰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42번 난전의 셔터문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셔터문을 반쯤 내린 채
그토록 모질게 모았던 현금을 낡은 배낭에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한 미정이 일단 딸 유나를 안전한 타지역 보육원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떠날 채비를 하던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태석은 뒤돌아서서 짐을 챙기던 미정의 뒤통수를 향해 장도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미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쓰러지고 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라고. 난 그게 칼인 줄 알았지. 근데 종이 쪼가리 하나를 꺼내더니 자기 피를 묻혀서 뭘 적는 시쪽을 하곤 발로 툭 차서 냉동고 밑으로 밀어 넣더군. 그게 내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태석의 진술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피를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살해 방식이나 현장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정태석이 미정의 시신을 질질 끌고 뒷문으로 향하던 그때 난전 한 구석 생선 상자를 쌓아둔 탁자 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7살 유나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다정한 줄만 알았던 관리소장 아저씨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서 있는 그 끔찍한 지옥도를 아이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태석은 pen행동 창고에 미정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다시 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유나에게 다가가 피 묻은 장갑을 벗고 그 큰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잔혹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아저씨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유나도 엄마 보러 가야지? 아저씨랑 같이 갈까? 그것이 유나가 우의를 입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빗속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공포 앞에서 아이의 정신은 철저히 붕괴되었고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포식자가 내민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거짓 동화줄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버린 것입니다. 정태석은 아이를 차에 태워 폐농장으로 데려간 뒤 자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완벽한 신분과 남은 생을 위협할 이 가족의 마지막 핏줄을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가두어 영원히 묻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이 10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유나는 그 차가운 진흙 밑에서 숨을 거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바쁜 와중에 여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한 겁니까? 어차피 시장 사람들은 시신만 봐도 42번 난전 여자라는 걸 다 알 텐데. 강 팀장의 묵직한 질문에 정태석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것들이 알아보는 건 상관없어. 진짜 무서운 건 경찰 당신들이지. 10년 넘게 얌전하게 살던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면 당신들도 그 시신 지문을 찍어서 전산망에 돌려볼 거 아냐? 그럼 박소진이라는 가짜 신분이 들통날 거고 1996년에 실종된 강은방 집 딸 강미정이라는 진짜 이름이 튀어나오겠지. 그럼 경찰은 자연스럽게 10년 전 그 금은방 살인사건 서류를 다시 들출 테니까. 난 내 과거가 그 여자의 시체와 함께 다시 엮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그의 모든 행동에는 소름 끼치도록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전 남편 최 씨가 현장을 목격하도록 교묘하게 시간을 끌었고 황 씨의 절단기 수법을 모방해 창고의 쇠사슬을 끊었으며 백 씨의 옷차림과 장애까지 흉내내며 수사망에 엄청난 교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헤맸던 수많은 오답들은 모두 정태석이라는 괴물이 정교하게 짜놓은 거미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 만에 정태석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약취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열리던 날, 수산시장은 분노한 상인들과 주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시장통을 누비던 정관리소장이 수갑을 차고 밧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날계란과 썩은 생선을 집어 던지며 오열했습니다. 군중들 틈에는 딸을 인신매매범에게 팔겠다며 행패를 부렸던 전남편 최 씨와 미정의 낡은 옷가지를 보물처럼 껴안고 살던 어른 배달원 백 씨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비틀린 욕망과 이기심으로 미정의 삶을 괴롭혔던 죄인들이었지만 이 무자비한 진짜 악마의 얼굴 앞에서는 그저 초라하고 소름 돋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리스라인 뒤편 강 팀장은 경찰차 조수석에 앉은 유나의 눈을 커다란 손으로 가만히 가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두 번 다시 저 괴물의 얼굴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무건의 위로였습니다.
이듬해 봄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정태석이 자신의 10년 전 죄를 덮기 위해 오직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 없는 어린아이를 생매장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태석의 변호인은 끝까지 피해자의 계획적 복수를 언급하며 피고인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의 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전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노부부를 참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죄를 참회하기는커녕 신분을 세탁하고 거짓된 선행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며 살아왔다. 나아가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남은 유일한 유족마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으며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마저 차가운 흙 속에 생매장하려 하였다. 범행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족의 억울함을 달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태석을 사형에 처한다. 법정에 앉아있던 상인들 사이에서 낮고 무거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환호성도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태석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그 누구도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이 한 인간의 목숨을 거둔다 한들 10년 동안 썩은 생선 비늘을 뒤집었으며 숨죽여 울어야 했던 미정의 잃어버린 청춘은 돌아오지 않으며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7살 아이의 산산조각 난 영혼을 원래대로 이어붙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정의 주변을 떠돌던 그림자 같은 인물들의 삶도 각자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살인사건의 실체를 목도한 악덕 사채업자 황 씨는 미정이 갚고 간 3억 원의 차용증을 찢어버린 뒤 시장 변두리의 카센터 사무실을 비우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유나를 협박했던 도박 중독자 최 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정황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을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주변을 맴돌며 변태적인 도찰을 일삼았던 어른 배달원 백 씨는 첫눈이 내리던 어느 이른 아침 습기찬 단칸방 마당에서 미정의 사진과 유나의 낡은 옷가지들을 녹슨 화로에 쓸어넣고 말없이 불을 붙였습니다. 재가 되어 날아가는 사진들을 바라보던 그는 텅 빈 리어카를 끌고 시장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사라진 시장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생선 냄새와 억센 상인들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42번 난전에 굳게 닫혔던 셔터문은 뜯겨나가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밝은 전구를 달았지만 시장 상인들은 가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그 난전 앞을 지날 때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서둘러 피하곤 했습니다. 가장 아픈 상흔을 안고 살아남은 유나는 관할 구역을 벗어난 타도시에 엄격하게 보호되는 전문 아동 보호시설로 인계되었습니다. 끔찍한 그날 밤의 트라우마로 인해 유나는 선택적 함구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그저 창밖에 텅 빈 하늘만 바라보는 아이. 강 팀장은 틈이 날 때마다 유나가 있는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어느 늦은 오후 면회실에 앉은 강 팀장은 유나의 앞으로 깨끗하게 세탁된 분홍색 토끼 배낭을 내밀었습니다. 배낭 안에서 강 팀장이 꺼낸 것은 수산시장 난전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던 미정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정이 10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으며 오직 딸을 위해 생선 비늘에 손이 부르트도록 모아온 피 같은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유나의 작은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통장을 자신의 작은 가슴에 꽉 끌어안고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유나의 커다란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 팀장은 말없이 아이의 좁은 어깨를 토닥이며 속으로 수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강 팀장과 강력팀 형사들은 미정의 유골함을 안고 10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강원도의 그 폐광촌을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금은방 노부부의 무덤 곁에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의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3명의 살인마를 쫓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불태워야만 했던 억척스러운 수산시장 여인의 복수극은 결국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나서야 가장 완벽한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향을 피운 강 팀장은 미정의 비석에 새겨진 흑백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피곤하고 창백한 35살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발단이었던 그 낡은 지퍼백 속 사진에 찍혀있던 두려움도 상처도 모르던 18살의 해맑은 소녀 강미정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형사들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발이 성성해진 강 팀장은 이따금 차를 몰고 남부 해안가의 그 수산시장을 지나치곤 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트럭의 경적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행위로 붐비고 바닥에는 짠내 나는 바닷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이 수천 번의 아침이 밝는 동안 100kg짜리 냉동고 밑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42번 난전의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조차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치열한 밥벌이 앞에서는 흐릿한 옛날 이야기로 풍화되어 버리는 곳, 그것이 이 도시의 쓸쓸한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시장 어귀에 차를 세우고 상념에 잠겨있던 강 팀장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 창을 연 그의 주름진 입가에 오랜만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오늘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올림. 침묵의 감옥에 갇혀있던 아이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피 묻은 유산과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차를 돌려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 시간, 시장 외곽의 인적 드문 고물상 한 구석에는 붉은 녹이 쓸어버린 거대한 냉동고 하나가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덮고 있는 비닐 사이로 이제는 비바람에 씻겨 형체조차 흐릿해진 냉동고의 밑바닥. 그 어둡고 좁은 틈새에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끝내 딸을 지키기 위해 바닥을 긁어내렸던 미정의 손톱 자국이 여전히 화석처럼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낡고 버려진 쇳덩어리 밑에 남겨진 처절한 흔적.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나약했던 한 인간이 보여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도 시린 모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산시장 모녀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10년의 피 묻은 추적, 그 잔혹하고도 슬픈 범죄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칩니다. 거대한 악인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머물지만 진실은 비록 피해졌고 시멘트 바닥에 지식여질지언정 결코 스스로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